이걸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를 통해서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악물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진짜 내가 수능 잘 보고 만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가짐을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시간 동안만큼은 얘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우겠다를 정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의 삽터뷰, 양천구 출신 정시전형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19학번에 재학 중인 오늘 김인하 군과 같이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일단 인터뷰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1부에서는 인하 군의 공부 스토리, 2부에서는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3부에서는 목동 이제 지역에 있는 양천구 출신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동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부 인하 군의 공부 스토리를 듣기 이전에 일단 인하 군의 자기소개 그리고 스펙, 자기 자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19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인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내세울 건 많이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 자기 자랑, 스펙 정도를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었고요. 서울대학교에 수시 지원 단 한 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시 몰빵? 네, 오로지 3학년 때 정시에만 올인을 해서 그걸로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수능에서는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필요하듯이 대부분 모든 과목에서 전부 1등급 맞았고 특히 제가 서3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던 법과 정치랑 수학에서는 만점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럼 모두 다 총 다 합해서 몇 개 틀리셨어요? 이게 틀린 개수로 말하면은 생각보다 많아서 다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그 절대 평가인 영어랑 한국사 제외하고는 6개 틀렸었습니다. 6개? 네. 충분히 자기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자 그럼 이제 이나오는 공부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고3 때 이제 정시로 가자, 나 이제 내신 안 할 거야, 무조건 공부 정시로만 나는 수능 아니 정시로만 대학을 가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고1, 고2, 고3 뭐 중학생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스토리 전반적인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도 옛날 얘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네. 비교적 최신이었던 고등학교 위주로 얘기를 네.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래. 예비 고1? 네, 이제 예비 고1 때부터. 저는 사실 이게 중학교 때는 저희 양천구가 크게 세 동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목동, 신월동, 신정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신월동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목동은 지역과는 그래도 조금은 거리가 있는, 가까우면서도 멀고 먼 사이였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중학교가 그렇게 공부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했고 그냥 공부는 약간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아무래도 잘하는 아이들도 저희 동네에는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학교에서는 되게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고등학교가 일단 대학 입시를 위한 첫 발판이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얻어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양천고등학교에 나오신 저보다 한 5살 많으신 형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양천고에서 지역균형 전교 1등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양천고에 양천고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이제 인문계열로 들어가셨는데 그 형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는데 양천고에 가면은 너가 충분히 열심히만 하면은 전교 1등을 해서 수시로 이제 대학교로 갈 수 있다. 이제 정시로는 사실상 너무 뽑는 인원이 점차 적어지기도 하고
너 그 문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너는 수시를 노려야 된다. 요즘 추세에서는 수시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서 나는 양천고등학교에 가서 전교 1등을 해서 그 형처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서울대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양천고에 진학을 했는데 네. 이게 제가 그 형은 분명 5년 저보다 5살 많은 형이니까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2년 전에 졸업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 신월동 쪽 약간 공부 그렇게 잘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양천고에 진학을 하고 목동 쪽에 잘하는 아이들은 얼마 안 오는 그 학교에 양천고등학교에? 양천고등학교에 그런 추세였는데 제가 딱 입학식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천고등학교가 원래 그렇게 볼 거 있는 학교가 아니었다. 공부로 유명한 학교가 아니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조금씩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올해 드디어 막 정점을 찍었다 이러면서 되게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학하실 때? 네, 제가 딱 입학할 때 그래서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저는 저희 중학교에서 양천고등학교를 남자애들이 남고니까 대부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일지망으로 근데 전 그래서 되게 대부분 남자애들이 같이 양천고등학교에 갈 줄 알았는데 정작 한 1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한 30몇 명밖에 저희 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양천고등학교에. 나머지는 다 이제 신서중, 목일중 이렇게 좀 공부로 유명한 공부를 잘하는 학교 학생들이 되게 많이 와서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약간 충격을 먹었었죠. 충격을 나는 먹었어요. 수시로 그 형 말 믿고 네. 무조건 왔는데 1등 해야지. 그리고 우리 중학교에서 많이 갈 줄 알았는데 30명밖에 안 오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뭔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면서 약간 쎄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제가 언제 정확히 느꼈냐면 제가 입학 시험을 봤을 때 배치고사를 봤을 때 저희 학교에서는 40등까지 입학해서 성적으로 40등까지는 이제 관리형 독서실에서 공부 자습실을 만들어줘서 공부를 하게 해주는 성록실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입학했을 때 못 들어갔어요. 1등을 목표로 갔는데 40등 안에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내가 그렇게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구나, 말처럼 쉬운 게 아니구나 해서 그때부터 좀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동안은 좀 약간 노는 것도 많이 하고 했다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부터는 이제 거의 공부 매일 원래 그동안 공부를 매일 안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공부를 사람이 매일 하지? 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공감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공부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많이 할 때는 많이 하고 또 안 할 때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뭐 놀았더라도 저녁에 한두 시간씩은 꼭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들어갔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작은 학원 운영하시는데 거기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목동 지역으로 학원을 다녀볼까 했지만 이게 가정 형편도 그렇게 막 넉넉지가 않고 그리고 굳이 중학교 때는 제가 이미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보내달라는 부탁도 안 했고 그래서 그냥 저희 어머니 학원에서 다녔었는데 그래도 왜냐면 중학교 때는 목동으로 학원 다니고 이런 애들보다 제가 더 잘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 공부랑 저희 어머니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서 이거는 혼자 해봐야겠다. 이게 그때 또 하필 뜨던 게 막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게 되게 떠서 나도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걸 해봐야지 하고서 저 혼자서 공부를 하려고 학원이나 이런 거를 다 끊고서 결국에 그리고 아까 자습실 못 들어갔다 그랬는데 앞에서 한 명이 빠져주는 바람에 우연찮게 제가 딱 4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명이 자기는 뭐 이것저것 바빠서 그 자습실 이용을 안 하겠다 해서 빠져주면서 제가 딱 40등 턱걸이로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평일에 저희 학교는 8교시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5시에 정규 수업이 모두 끝나고 석식 먹고 6시부터 이제 자습 시작해서 12시까지 그게 운영이 되는데 저는 거의 매일 6시부터 12시까지 거기 앉아서 뭐 내신 배웠던 거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수학 공부 문제집 풀어보다가 스스로 원래는 책 읽으면서 독파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만으로 힘들어서 이제 수학만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는 처음에 중간고사는 근데 원래 41등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올랐어요. 올라서 28등 했었어요. 아직도 등수가 기억에 나요. 내신이죠. 네, 내신 등수가 합쳐서 28등을 했었는데
약간 제가 목표했던 1등까지는 아니었더라도 41등에서 28등까지 올렸다는 건 내가 앞으로 더 잘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희망을 가지면서 기말고사까지 봤는데 기말고사까지 합치니까 오히려 50등대로 막 떨어진 거예요. 기말고사 합치니까? 네, 기말고사를 엄청 망쳐가지고 제가 50등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 내신 등급이 국어는 1등급이 나왔었는데 수학이 3등급이었고 영어도 2등급이었고 내신으로. 그래서 사회도 1등급이었는데 과학은 막 4등급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문이과에 대한 고민도 그냥 자연스럽게 과학 수학 성적이 그러니까 나는 태생부터 문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문과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약간 그때부터 조금씩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성적으로는 약간 수시로 흔히 말하는 좋은 상위권 대학교에 갈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나의 눈을 낮춰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도 아직 먼 얘기고 대학이, 왜냐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시험을 망쳤을 때 나 망했다, 어떡하지? 약간 이 정도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1학기 보내고 2학기도 비슷했었어요. 2학기까지도 계속 혼자 했었는데 그때부터 아무래도 1학년 2학기까지 딱 마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게 나 혼자 하기에는 되게 역부족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저는 저 나름대로 혼자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이미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도 되게 완벽하게 돼 있고, 저는 수학 선행을 안 했었어요. 고등학교 거를. 근데 중학교 때부터 안 했어가지고 저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수학 1을 배운 게 그때 당시로, 지금은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지만 그때는 수학 1을 배운 게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접한 거였는데, 저는 분명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미 같은 수업을 듣는 애들은 다 알아서 아무도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수학 수업을 이미 다 풀 줄 알고. 그래서 선생님도 막 이건 알지 넘어간다 이러시고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 말 그대로 그때부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막 엄청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원 다니는 애들은 그렇게 미리 다 해오는데 나만 너무 약간 정직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해서 2학년 때부터는 좀 학원을 다녀볼까라는 생각으로,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약했던 게 그래도 국어나 이런 거는 1등급 나오고 영어도 2등급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수학만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싶다. 특히 그리고 문과에 왔으면은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을 맞아줘야 되지 않겠나, 약간 비교적 잘하는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학은 반드시 꼭 1등급을 맞자는 목표를 가지고 학원을 수학만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학원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학원 이름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처음에는 돌파 수학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되게 배우는 것도 있고, 확실히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자료 문제집도 그냥 시중 문제집만 풀다가 학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이런 것도 풀고 하면서 확실히 훈련은 훨씬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성적도 3등급이었습니다. 3등급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문제를 풀고 나서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하나 틀리거나 다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그때 제가 공부했던 단원이 미적분 1이었는데 그때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 단원이었는데 제가 수열의 극한 기호랑 급수 기호랑 헷갈려서 문제 잘못 푸는 것만 한 5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보니까 아직도 그 점수도 기억이 나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65.8점이었어요. 65.8점. 그래서 1학년 때도 수학을 못 봤어도 60점대로 내려간 적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문과에 와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약간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학원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고 제가 실수한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그쵸. 학원 문제였던 것 같다. 약간 그래서 다른 학원을 알아보면서 이제 학원을 옮기게 된 게 바람수학이라는 학원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원장님께서 목동에 또 다른 유명한 수학학원으로 3년의 약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하시던 분이 나와서 따로 학원을 차리셨다.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봐라 해서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부터 되게 기적적으로 이게 드라마처럼 바꾸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씀 다 안 믿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전부 사실이고 저희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 성적 상승 약간 스토리 일종의 만들어 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저같이 될 거라고는 저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학원을 옮기고 나서 처음에 제가 상담을 받았을 때 뭔가 그동안의 학원 분위기랑은 되게 달랐어요. 원래 그동안 학원 분위기도 뭔가 칙칙하고 약간 학생들 그러니까 이 편학보다는 그냥 진짜 약간 공부하러 오는 곳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딱 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학원에 되게 막 벽에는 막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쓴 편지들이 막 달라붙어 있고 막 되게 학생들과 선생님이 찍은 사진 같은 거 많이 붙여져 있고 되게 약간 화목한 약간 옛날에 공부방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생 그리고 저한테 상담해 주실 때도 약간 제가 돌파 수학이라는 곳을 갔을 때는 그냥 뭐 너 중간고사 몇 점, 뭐 1학년 때 성적이 어땠냐, 뭐 어느 정도 하냐, 약간 이 정도만 물어봤다면 뭐 제가 옮긴 그러니까 바람 수학 학원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냐, 그러니까 그 전에 학원은 제 과거를 물어봤다면 얼마나 하는지 과거를 물어봤다면 그 학원은 좀 더 제 미래에 대해 넌 어디까지 가고 싶냐? 얼만큼 잘해지는 게 목적이냐? 그런 식으로 해줘서 저는 되게 거기서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뭔가 무언의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좀 더 특이했던 게 그때 동안은 그냥 시험 전날에 직보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직보 때 그냥 시험 문제, 다른 학교 시험 문제 아니면 저희 학교 기출 문제 중에 한 시험지를 풀어보게끔 하고 시험장에 들여보냈다면 그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시험 전날에 교과서를 읽게 하셨어요. 저희 학교 교과서를.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걸 하는 건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한 2시간 동안 천천히 정독을 해라.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그거를 단지 네가 기계적인 문제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내용들을 좀 음미해보면서 다시 약간 조금 너에게 개념에 혼동을 주는 문제가 나와도 너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셔서 되게 지루하지만 참고 했었는데 그 다음날 기말 시험에서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난이도는 중간고사랑 비슷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몰랐는데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는 이게 급하게 문제 풀려고만 하다 보니까 제가 막 기호 잘못 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말고사 때는 그렇게 되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했던 게 저한테 되게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때 65.8점을 맞았던 게 너무 컸던지라 기말 때 100점을 맞았어도 1등급까지는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딱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는 3등급 1등이었다가 기말고사 때 합산해서 보니까 이제 2등급 1등으로 2등급 1등. 네, 2등급 1등으로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학에 되게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게 시험을 한 번 잘 보는 게 생각보다 되게 자신감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학이 되게 재미있어지기도 했고 내가 잘하는 과목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름 방학 때부터 이제 제가 한 번도 선행을 해본 적이 없다가 그때는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2학년 때 수학은 미적분 1밖에 없었는데 확률과 통계 공부를 미리 학원에서 했었어요. 확률과 통계 공부하면서도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재밌어지니까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선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안 좋아하는 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어 어머니가 하신 학원이 영어 학원이라 영어를 계속 했는데도 영어는 그렇게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안 하게 되고 점점 그냥 국어 학원이랑 이제 수학 학원만 다니면서 국어 학원도 그냥 학원 다니면서 나름 재밌었던지라 조금씩 했는데 수학은 정말 제 스스로 막 문제 풀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네, 수학을 거의 하루에 공부 시간이 뭐 7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5시간 정도는 이렇게 수학 문제만 풀고 했던 학교 막 수업 시간에도 제가 약간 듣기 싫은 수업의 과목들 같은 거는 수업 안 듣고 거기서 그냥 혼자서 문제 풀고 있고 조용히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네. 가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스토리를 들어보면 네. 아직 다 듣진 않았지만 그 내신이라는 것을 이제 수학이든 어떤 네. 과목이든 점수를 네. 계속 올리기 위해서 네. 이제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네네.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나는 공부 잘했다. 네. 어느 정도 잘한 거예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제가 그 1학년 때 전교 3등 한 번 찍고 그 뒤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형한테 그 말을 들은 게 한 중2 때부터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차피 양천구가 일반고니까 일반고에서는 성적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중학교 때 많이 놀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마인드로
2학년 때부터는 성적을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그때부터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들어보면 중학교 때 그렇게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쨌든 그 형의 말을 듣고 네. 나 여기서 전교 1등 할래. 네. 그래서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네.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걔에게 차질이 생겼고 네. 그래서 일단 그 반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반에 못 들어가서 오늘 운 좋게 들어가졌고 그래서 내가 거기 성적을 더 올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학원이라는 도움을 받았고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고 네. 그럼 점점점 뭐 학원에 이동도 했고 그러다가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 계속 이렇게 내신으로 가다가 지금 내신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그 기점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네. 이 상태로는 내가 내신 공부만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게 네. 언제쯤이에요? 지금부터 원래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했었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2학년 1학기를 그렇게 마치고 나서 2학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좀 되게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약간 이제 내년이면 나도 3학년이고 수험생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약간 내가 좋아하고 있는 현재 공부, 내가 좀 재밌어하는 이 수학만 볼 수는 없지 않나 해서 좀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때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근데 제가 내신을 합산했을 때 한 1.87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내신 1.87. 네, 종합 해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기준도 서울대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제가 고려대 기준을 갖다 써서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내신으로 서울대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눈을 고려대로 낮췄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 내신이 1.87 정도 됐을 때 2학년 2학기랑 3학년 때 최대한 잘 맞아서 1.0을 맞는다고 해도 내신이 1.5 간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1.5로 학종으로 고대 붙기가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다는 그 저희 학교 그 입시 상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솔직히 2학년 1학기까지 1.87 맞던 애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1.0 맞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내가 그걸 맞는다고 해도 붙는 게 확실하지 않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눈을 더 낮춰야 되나? 약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딱 제가 들었던 게 원래 영어에 정말 관심이 없어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학년 2학기 때 들었을 때 딱 그때 들었는데 야 영어 이제부터 절대평가로 본대.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평가면은 90점만 넘으면 다 똑같은 경쟁 선상에서 다른 과목으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이거 나한테 좀 유리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이 되게 재밌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막 고3 모의고사도 되게 많이 저희한테 풀려보셨어요. 풀어봤을 때도 내가 이거 잘만 하면은 100점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국어도 나름대로 모의고사가 한 계속 1등급은 나오고 있던 처지여서 이거 되게 수능이란 그 정시라는 입시 전형이 나한테 되게 유리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내가 무슨 수능이 나는 무조건 수시인데 약간 이렇게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2학년 2학기 올라갔을 때부터는 그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저한테 그렇게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해주신 분이 저가 바뀐 학원 수학 선생님이어서 선생님께 이제 상담을 좀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내신이 이 정도 되고 약간 앞으로 근데 수능은 뭐 영어도 절대평가고 제가 이 정도까지 올릴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수학 선생님한테만 여쭤봤던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담임 선생님과도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과도 상담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요즘에 수시의 길이 너무 넓고 정시의 길은 점점 좁다. 그러니까 너가 너무 현재만 너무 미래만 막 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최선을 다해서 내신도 챙겨보고 나중에 정 안 됐을 때 수능으로 가도 늦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 구미가 당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봐도 수시는 답이 없고 정시로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2학년 1학기 딱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국영수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으니까 그렇게 제 머릿속 계산으로는 이제 사탐이란 게 남았잖아요. 문과에서는. 그래서 탐구 공부를 좀 해보자. 내가 수능 때 선택할 탐구 공부를 미리 선택을 해서 그것마저 완벽하다면 나는 정시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2학년 때 내신으로 법과 정치는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2학년 때 내신으로 사탐 과목을 한국지리, 법과 정치, 윤리와 사상 이렇게 3개 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일반 사회 쪽 체질이었나 봐요. 그래서 법과 정치가 저한테 가장 재밌고 공부도 하기 편하고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선택할 과목을 뭘로 할까 정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사탐 과목을 선택할 때 같은 계열, 뭐 예를 들어 뭐 지리라든지 역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은 계열에 있는 것끼리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들 하길래 저는 그 중에서 사회문화를 선택을 해봤었어요. 왜냐면 경제가 남은 하나인데 남은 일반 사회 3과목 중에 근데 경제는 아무래도 선택자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수능에서 되게 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회문화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끝나고 근데 따로 되게 짧게 단기간에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사회문화 그냥 2학년 때도 모의고사를 간간히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한 20 몇 점 맞다가 제가 한 달간 되게 단기간에 짧게 공부하고 봤는데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야 되게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거 나 되겠다 성시 되겠다 해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는 그래도 약간 내키지 않아도 그래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했어요. 내신 공부를? 네, 했는데 신기하게 제가 제일 공을 안 들여서 공부를 한 내신 시험인데 공부 들어서 그런 시험인데 성적은 제일 잘 나왔어요. 아 지금까지 고등학교 입학해서 본 시험 중에? 네,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제일 공을 안 들인 시험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제일 잘 나왔어요. 이게 제가 마음을 편하게 봐서 그런 건지 원래 그동안은 아무리 막 되게 아둥바둥 열심히 해봤자 1점대 후반 아니면 2점대 초반이었는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1.28인가 막 그랬어가지고 물론 이걸 버리기에는 아깝다라는 생각도 했으나 나는 더 높게 봐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먹기에 저는 그래서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에 들어가는 겨울방학부터 즉 예비 고3부터는 그냥 나는 정시 파이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그냥 수능 공부에만 계속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 정시로만 네. 그러니까 내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정시로 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도 계속 그럼 꾸준히 네. 지금 제가 말이 꼬였는데 고1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그 입학할 때 아니 중학교 입학할 때 아닙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겨울방학 때부터 그때부터 고1, 고2, 고3 지금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한 번도 슬럼프가 있었던 적이 물론 중간에 가끔씩 있었겠지만 계속 그걸 스스로 자기를 계속 고쳐나가고 자기가 공부했던 부분에 자꾸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자꾸 수정해 나간 거잖아요. 네. 그걸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옆에 아무 도움 없이? 그러니까 뭐 중간에 내가 이제 학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야겠다. 네. 나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있었겠지만 옆에서 그걸 압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얘기할 때, 야, 나 이거 이런데 답 없다? 나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삼아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뭐, 야, 그러면 남자는 정시지? 약간 이렇게 남고 애들이 특징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고, 특히 다들 했던 말은, 야, 너 내신 안 좋은 거 아니다. 왜냐면 내신으로도 문과에서 한 6, 7등 정도는 했던 성적이었거든, 내신 등급이. 그래서 너 그거 버리긴 아까운데 왜 그러냐, 뭐 스카이 꼭 가고 싶어서 그러나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공부 쪽에서 되는 놈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아무리 뭐 다른 걸 잘해서 증명을 해봤자 뭐 소용이 없고, 사실상 대학 간판으로 사람들이 봐주는 게 많기에 저는 그냥 좋은 대학 간판, 우리나라에서 가장 탑3라고 들 만한 데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스카이라고 불리는 거기였기에 거기를 그냥 꼭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내가 공부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면 공부머리를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났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거기는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계속 가지고 있었던 네,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건데, 사실상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쵸. 어렸을 때는 나는
서울대 그러다가 나중에 고려대 연세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는 뭐 그때 서성한 뭐 중경희 씨도 알게 되고 나중에 3학년 때서는 다 막 다 보인다 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 같고 막 이렇다 이러는데 저는 뭔가 보통 제 친구들도 많이 그랬어요. 1학년 때까지는 다들 나 스카이 뭐 이러다가 뭐 카이스트 포스텍 뭐 이렇게 보다가 2학년 때 내신 성적 다 저랑 같이 뭐 안 좋게 떨어진 애들은 다 약간 아 그래도 여기쯤은 괜찮지 않을까 여기라면 내가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인서울인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많이 수정을 해나갔어요. 목표 대학을 수정해 나갔어요. 근데 저는 뭔가 내가 여기서 더 낮추면은 내가 어디까지 더 낮아질 것 같은 거예요. 거기 내가 낮춘 걸로 내가 목표를 예를 들어 고려대에서 서강대로 낮춘다고 서강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내 성적은 더 떨어지고 나는 또 목표를 낮추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목표를 낮추기보다는 약간 이게 되게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마침 성적도 오르는 추세였는데 내가 그걸 낮추기는 싫었고 그러면 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불안했던 게 없었던 게 아니고 전혀. 그리고 슬럼프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슬럼프가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되게 근 한 달간 내가 정말 이거를 해도 될까? 약간 내가 정말 그 수능 정시 0.01%를 뚫어서 거기를 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저한테 제 스스로 계속 했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한 달간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물론 친구들 있고 약간 뭐 주변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잘 티는 안 냈던 것 같은데 혼자서 밤에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걸로 마음고생했던 기억도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그냥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먹어서 네 고3 때 그런 결심을 들어보니까 가장 그 말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맨 처음에 이제 스카이 가야겠다 그러다가 내 성적을 보고 눈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다가 나중에는 아 나 인서울만 갈래 아니면 뭐 이제 지하철만 타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바꾸잖아요. 그러면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목표치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생각을 다르게 했다라는 점. 그렇죠? 학생 인하고는 생각을 다르게 했다는 점. 그게 이제 자신을 자꾸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목표 설정을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 목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난 여기 갈 거야. 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그 공부라는 데 있어서 힘도 됐을 거고 거기에 이제 뒷받침해주면서 성적이 뒷받침해주면서 올라가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네 할만하네 이렇게 받쳐준 거고 그래서 약간 이제 성공한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멋있네요.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거의 여기에서 저희가 모든 이 이나울의 자서전을 약간 들은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막 너무 뒤에 얘기할 좋았어요. 내용까지 막 앞당겨서 하는 느낌입니다. 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어떤 학과의 지원 이유가 있을까요? 들어봤을 때 지금 일단 우선 앞에 스토리를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회복지학과를 갖고 싶다 이거보다는 네. 나 성공할 거야. 나 서울대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서울대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지금 공부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학과를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이게 물론 절대 뭐 특정 과끼리에 막 요즘에는 서열도 있다고 막 문과에서는 상경대학교가 무조건 제일이고 막 뭐 인문대 사회과학대는 그 밑이다 약간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물론 저는 제 적성상 저는 아무래도 그 수학이 재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문과에서 경제학과에 가면은 되게 고등학교는 배우지 않았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런 정보들을 듣고 저는 원래 경제학과에 가는 것이 목표였었어요. 경제학과. 네.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능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수능이 되게 불수능이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아무래도 되게 많이 등급컷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렇죠. 저도 네,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원래 제가 국어가 좀 자신이 없는 편이긴 했어도 시험을 보면은 항상 모의고사에서 95점 이상으로는 항상 계속 맞았었는데 88점을 맞았었거든요, 이번 수능에서. 물론 1등급 컷이 더 떨어져줘서 제가 1등급이라는 성적 맞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대에 지원하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학생들에 비해서는 국어 성적이 많이 낮은 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수학이 만점이었고 다른 과목들을 못 본 게 아니라서 비교적 많이 커버가 되긴 됐지만 국어에서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던 게 되게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과 학생들이 꿈이 없더라도 그냥 대부분 상경 계열 학과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취직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들 경영학과 아니면 경제학과에 지원을 하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 성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현실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 내 소신대로 그냥 소신 지원을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상담을 해봤을 때 뭐 컨설팅 같은 건 안 받았고 그냥 역시 제 롤모델이기도 하신 저희 제가 다녔던 학원 원장님과 상담을 해봤을 때 그 선생님이 되게 주변에 아는 분들께 들은 얘기를 토대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서울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은 너가 이제 과를 전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한다든지 해서 경제학을 배울 기회는 충분히 많다. 그리고 제가 서울대 다니는 저희 학교 졸업한 선배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알게 된 분들한테 들었을 때도 그런 기회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하는 대학을 낮춰서 그냥 원하는 과를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데를 한번 들어가 봐서 그 내가 더 거기 안에서 열심히 해서 약간 경제 공부를 해보고 아니면 이것저것 공부를 해서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무슨 꿈이 있어서 어디 학교 무슨 과에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내가 나를 보여줄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진짜 내 적성과 꿈은 거기에 들어가서 찾자라는 마인드로 일단은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게 되게 컸었어요. 제 바람이 되게 컸어서 다른 적절한 학과 좀 제 성적에 적정선에 맞는 학과 그리고 그러면서도 너무 제가 싫어하는 거는 아닌 예를 들어 막 영어 영문학과 이런 데 제가 영어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를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나한테 맞으면서 경제학과는 아니지만 좀 차선책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단과대라는 게 다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과랑 사회복지학과는 둘 다 사회과학대학 소속인데 그래서 사회과학대학 안에서 좀 찾아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막 책 읽는 거를 그렇게 많이 엄청 좋아하지도 않았고 해서 인문대나 이런 그런 감성보다는 아무래도 사회과학대 감성이 저한테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거기 안에서 좀 찾아보다가 제가 사회문화를 또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가는 게 뭐 되게 과가 다양한데 뭐 인류학과, 뭐 언론정보학과 이런 거 맞는데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뭐 아니면은 저쪽에 농대 쪽에 농경제사회학부라고 또 요즘 뜨는 과가 있는데 그 세 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가장 그 데이터로 봤을 때 제가 제 성적으로 합격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게 사회복지학과였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약간 뭐 남들이 보기에는 쟤 그냥 뭐 간판 달라고 그렇게 들어갔다 뭐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욕하기보다는 그냥 뒤에서 약간 저를 씹는 사람들도 간혹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냥 친구들 통해서 야 누가 너 이렇게 뭐 하더라 막 그래서 야, 근데 막 되게 기분이 솔직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게 그리고 막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러면 경제학과 와 막 이러는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그냥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쪽에 저는 그냥 똑같은 학과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이기도 하고 꼭 해결을 하고 싶은 언젠간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일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나군이 이제 어릴 때부터 넌 서울대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뭐 딱히 내가 뭐가 될 거야 장래희망 어떤 꿈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달려왔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인생 살면서 내가 공부를 해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그럼 그 도전의 꿈을 이룬 거고 거기에 후회가 없으시잖아요. 네. 뭐 그럼 성공한 거죠. 근데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뭐 사실 그냥 오케이 약간 네, 맞아요. 그냥 너네들 오케이 맞아 이러고 그냥 뒤에서 그냥 가만히 냅둬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좀 멋있는데요. 공부 습관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습관이 배어 있었겠죠.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이게 습관이라고 했을 때 처음 딱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와닿지는 않는데 네. 혹시 습관이란 게 막 그 공부할 때 나는 뭐 이렇게 했었다 약간 이런 건가요? 뭐 그쵸. 공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면 뭐 습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꼬르르르 거리잖아요. 네. 그만큼 나에게 공부는 어땠었는지, 내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뭐 그건데 이미 아까 이나군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따로 습관이라는 게 뭐 있었을까요? 뭐 계획을 짠다라거나. 저는 원래 저희 고1 때 담임 선생님께서 플래너를 쓰라고 권장을 하셨는데 사실 고2가 될 때까지도 거의 잠깐 쓰다가 한 3일, 작심 3일 하고 말고 약간 이렇게 쓰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이랑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고3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부터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뭐 특정한 뭐 시험을 보는 모의고사를 보는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파서 뭐 입원해 있던 날을 제외하고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플래너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플래너를 쓰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플래너를 쓰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공부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공부도 약간 밸런스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이란 게 아무래도 잘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학년 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을 되게 좋아하게 되면서 거의 그것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소홀해지게 된 것처럼 그 수험 생활을 보내면서 되게 여러 과목을 다 같이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안 하게 되고 플래너를 안 써놓으면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고 되게 중구난방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플래너를 짜놓으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확인해보는 용도 차원으로도 플래너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네, 공부할 수 네.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 한 과목에만 치중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확실히 플래너를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 말 도움 받으신 거고 그렇죠? 네. 사실 용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네. 하는데 첫 번째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그래도 플래너를 써오면 약간 죄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 약간 이런 게 첫 번째 효과인데 저는 사실 공부를 막 하기 싫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1번의 효과보다는 두 번째 효과를 많이 받았던 게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를 좀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막 어제 플래너를 봤더니 어떤 과목은 공부를 안 했네? 그럼 오늘은 이걸 좀 더 해야겠구나. 이래서 그걸 써놓고 그대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 짜는 거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플래너 쓰는 거. 플래너를 저도 쓰는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쓰다가 처음에 되게 이쁘게 써요. 막 네, 스티커도 맞아요. 붙이고 막 색깔펜 막 써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왜 안 쓰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 계획이 실행이 안 돼서요. 그래서 그 다음 일로 미루던가 주말에 뭐 이렇게 자유 시간을 조금 빼서 거기서 보충하면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X 친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X 친 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부터는 쓰기가 싫어진대요. 근데 어쨌든 플래너라는 것도 보조 수단인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플래너 이쁘게 써야지라는 요 마음만 있으면은 플래너 쓰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까도 말해 주셨듯이 스스로 공부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래너를 쓰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모든 과목을 밸런스 있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 좋은 습관이네요. 공부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계속 제가 같은 말을 약간 네. 인용해서 갖다 쓰고 있는데 한 줄 평? 네. 한 줄 평으로 가볼까요? 한 줄 평? 네.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했다? 잠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었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네, 잠시 쉬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무조건 지금 해야 돼
하기 싫지만 무조건 해야 돼. 약간 이런 것도 저는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한 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제로 했을 때 효율이 좋은가? 내가 이게 정말로 이게 내 공부가 되고 있는 건가? 습득이 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저는 그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단은 참아봤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도 그냥 계속 앉아서 참으면서 해보다가 그래도 너무 하기가 싫을 때는 저는 약간 머리를 식혀주려 다른 취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취미 생활이라고 해서 되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었고 그냥 잠깐 그 자습실 밖에 나가서 그 바람 쐬면서 좋아하는 노래 한 10분 정도 듣다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막 같이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 몇 명 꼬셔서 막 코인 노래방 요즘 이런 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학원 근처에 이런 데 잠깐 가서 한 30분 정도 있다 온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운동 좋아하니까 잠깐 학원이나 다 끝나고 한두 시간 정도? 그거는 근데 아무래도 농구는 시간이 좀 오래 하고 체력도 많이 빠지는 거 보니까 자주는 못 그렇게 했고 그냥 제일 많이 했던 건 아마 바람 쐬면서 노래 듣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이랑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차이가 있어요. 누구나 공부하기 싫은 타임은 와요. 왔을 때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겠죠.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구할 수도 있고, 뭐 코인 노래방 갈 수도 있고, PC방을 갈 수도 있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다 각자 이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10분 바람 쐈다 노래 들었다, 30분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다. 농구는 1시간 이상 게임 특징상 되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건 자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뭐 약속 시간을 잡아서 그때 아니면 안 했다.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뭐 농구를 했다, 노래방을 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10분, 30분 그리고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는 자주 하지 않았다. 잠깐. 잠깐 했다. 이 포인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런 해석 포인트가 없으면 사실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누구나 사람이면 어떻게 다 공부만 하고 그쵸? 살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모두 다 공부만 해서 갔다. 사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걸 이나훈이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공부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고 그럼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변함 없잖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공부하기 싫을 때 그래 나는 해야지. 그리고 나를 압박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가 압박한다고 했을 때 그게 효율이 나냐 안 나냐는 건데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7시간, 8시간, 9시간 공부한다라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맞고 공부에 거기다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효율성까지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평균적인 학생들이 그냥 오래 앉아 있고 내가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만 해간다면 나는 성적이 올라갈 거라는 확신, 그런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나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금 제가 되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다 찝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정말 절대 시간과 효율성의 문제잖아요, 공부라는 게. 근데 사실 아무리 효율 좋게 공부를 해도 공부를 많이 안 하면은 오를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약간 되게 시간 낭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약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수능 끝나고 알았는데 제가 왜냐면 수험생 때는 되게 다른 뭐 SNS 이런 거를 거의 안 해서 이게 공스타그램이라고 인스타그램에다가 그냥 자기 공부한 시간 뭐 스톱워치 몇 시간 논스톱 해서 찍어서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자기 플래너 쓴 거를 막 찍어서 예쁘게 정리해서 막 올린다.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그분들한테는 뭐 그것이 만약에 공부하는데 뭐 막 조금의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라는 약간 그런 약간 의심점이 그런 거 있어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약간 시선, 나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뭐 그걸로써 계속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 이만큼 했고 내가 자랑을 하는 거죠. 나 이 정도 공부했어. 그리고 플래너 보면 나 동글동글함이 돼 있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댓글, 좋아요 뭐 이런 거 받으면서 나 관심 받고 있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맞아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거를 정말
만약에 그 4시간 연속적으로 공부를 했다, 자기가 정말 그 시간에 허투루 쓴 시간 없이 정말 완전히 밀도 높은 공부를 했다, 그거를 자랑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받는 뭐 관심들도 충분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약간 오래 앉아만 있으면서 약간 나 몇 시간 했으니까 난 공부 열심히 했어 라는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되는 고정관념 같아요. 그건 정말 약간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약간 무조건 버려야 하는,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지금 이낙원이 말하는 것도 물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걸 올리는 게 나쁜 짓이다가 네, 아니라 맞아요. 저는 이제 한번 그걸 올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자신을 되돌이켜 보세요라는 뜻이고, 네. 그게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 이만큼 오늘 플랜 짰어요가 주가 되면 안 네. 된다라는 얘기죠. 네, 정말 맞습니다. 그런 고정관념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 저도 가끔 이제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공스타그램? 그 공스타그램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막 플래너 보면 되게 글씨도 이쁘게 쓰고 뭐 동그라미 다 돼 있고 스톱워치 같이 올려놓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열심히 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게 주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이 요즘 많겠네요. 네. 이제 좌우명? 사실 좌우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을 나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좌우명 이러면은 한 줄? 이것도 한 줄 평을 한번 해볼까요? 좌우명? 있을까요? 좌우명이라 저는 좌우명이랄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제가 작년에 수험생활 하면서, 그리고 네. 올해 지금 아직 1학년 다 보내진 않았지만 1학년 1학기 생활을 해오면서 약간 이거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건데요. 그라 문구로 말하자면 그냥 내일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살자입니다. 이게 내일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살자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순간들이 많잖아요. 뭐 제 네.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렇고 뭐다 각자 경험마다 다를 텐데, 이게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 지나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게 되게 컸었어요. 이게 시험도 내가 틀렸으면은, 예를 들어 내신 시험에서 뭐 어떤 한 과목을 첫째 날 시험을 망쳤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날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첫째 날 시험 망친 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서 다음날 시험도 같이 망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되게. 그리고 수능에서도 제가 국어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빨리 털어버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느 곳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됐는데, 그냥 나 이것만 안 틀렸으면 내가 원하는 경제학과 갈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후회들이 그냥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줄어드는 부분에 있었지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는 게. 그래서 후회를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 성격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아무리 나 후회 안 할 거야, 그냥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잊어버릴 거야, 약간 이렇게 다짐을 해도 그냥 언젠가 보면 또 제가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러면 후회할 만한 일을 좀 아예 안 만들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게 나한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후회할 만한 짓은 뭐 물론 제 능력 밖의 일은 항상 있겠죠. 뭐 시험이나 이런 거는 제 능력 안에서 그날의 실수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냥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내일 오늘 행동을 돌아봤을 때, 오늘 행동을 돌아봤을 때 후회할까? 아니면은 그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의 행복이 더 클까? 이걸 했을 때 약간 이런 거를 약간 비교를 해보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를 했을 때 그 얻는 성취감, 얻는 것보다 내일 이걸 봤을 때 후회하면서 약간 일을 상실감이 더 크다면 그거는 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항상 그 기로에 서 있겠네요.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려고 플랜을 짰는데 이거를 지금 풀까? 졸린데 잘까? 네, 맞아요. 진짜 딱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막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거 하고 자는 게, 그러니까 미루면은 점점 쌓이잖아요, 일이. 그쵸. 그래서 이거를 미뤘을 때 내일 고생할 그 고통이 더 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졸렸을 때 자는 행복감이 더 클 것인가. 보면은 항상 전자가 더 크거든요. 고통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난 내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살 거야. 오늘도 약간 매일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가짐을,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지라 그걸 항상 지키면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100%를 안 되더라도 한 70%라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좌우명으로 이건 하게 저도 지금 됐습니다. 방금 약간 와 저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지금 살아가면서 항상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아 오늘 이낙원 말 듣고 저도 느끼네요. 학생분들도 많이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거의 D-Day 90일쯤 들어가는 그런 시간대인데 지금 시기인데 이걸 보지는 않고 있겠죠. 예, 이건 절대 보지 않을 거고 우리 이제 중학생 예비 고1 학생들이나 이제 고2, 고3 예비 고3 학생들이 볼 텐데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여기 이낙원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요 말을 잘 듣고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좌우명인 것 같고. 공부의 이유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의 이유. 그러면은 약간 이제 이낙원의 공부의 이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낙원의 공부의 이유는 지금 제가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한번 해보자. 네. 이거 맞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제가 싫어하는 거를 강제로 시켜서 할 수 있는 타입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얼마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직 20살밖에 안 됐지만, 저한테 제가 정말 싫어하고, 그러니까 좋아하지는 못해도 싫어하고, 막 적성에 맞지도 않고, 그런 거를 강제로 시킨다고 그거를 억지로 참으면서 해낼 수 있는 스타일은 제가 아니라고, 그럴 능력은 못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여느 학생처럼 공부가 그렇게 막 재밌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네. 하다 보면은 막 새롭게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지적 성취감? 막 이런 뭐 이런 게 아예 없지는 않았고, 그쵸.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놀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그 공부하고 있는, 약간 머리 쥐어 따르면서 머리 아픈 거 내가 이걸 왜 보고 싶지? 이런 어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내가 정말 싫어할 정도는 아니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내가 얻어가는 게 있고, 그걸 내가 원래는 몰랐던 거에서 배우고 그걸 적용해서 풀고, 이런 게 저한테는 그래도 꽤 재밌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공부에서.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구나. 그리고 다른 잘하는 것보다는, 물론 제가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거 하지만, 제가 뭐 운동선수가 될 만큼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요즘 한창 뭐 랩 이런 거 떠서 막 래퍼 할 만큼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음악 쪽에서 뭐 아니면 미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가 나한테 제일 잘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그냥 그래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싫지만은 않구나. 아, 그 말 참 와닿네. 그리고 되게 똑똑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에 똑똑함이 아니라 그냥 되게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내가 그 상황에 맞게 나의 최선책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공부를 잘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당연히 서울대 갔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좋죠. 좋은데 뭐 공부를 잘하면 살면서 지금 20살 됐잖아요. 네.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인정받는 거, 뭐 그것도 당연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느낀 솔직한 몇 가지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네, 일단 궁금하네요. 제가 예비 고3 때 인강을 조금씩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수학만 좀 사교육에 도움을 수학 국어만 사교육에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영어를 더 이상 공부를 미뤄둘 수도 없고 해서 영어 인강도 찾아보게 되다가 그 조정식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강의를 먼저 들은 건 아니고 그 되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썰 그런 것들을 들었었는데, 그때 썰 중에서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 너네 공부
뭐 사람이 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공부하는 머리는 다 따로 있는 거고 적성은 다 따로 있는 거지만 재능은 다 다른 거지만 일단 확실히 공부를 잘 했을 때 좋은 점 3개는 알아둬라라고 막 하면서 되게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게 그거거든요. 일단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점이었어요. 그게 이유가. 근데 일단 사실상 공부를 잘한다는 거랑 좋은 대학에 갔다. 이게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쓰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면은 너 스스로 너가 잘난 놈이라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남들은 너를 쟤는 잘하는 놈이다 이렇게 봐준다 라는 게 저한테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그 배경 하나만 깔아놓고 있으면 남들은 그걸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약간 이런 게 되게 사실 그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 내가 내 입으로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구차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주는구나. 약간 내 능력을 조금은 알아봐 주는구나. 물론 제 능력이 여가 공부 하나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 측면에 있어서는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놓는 것이 그거를 인정받기에는 훨씬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일단 공부를 잘했을 때 좋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무래도 그 대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제 특성상 고학력을 요구로 하는 아르바이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원 조교라든지 뭐 아르바이트는 아니지만 과외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많이 알고 제대로 알고 잘 가르쳐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고학력을 요구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고학력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아니면 과외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평균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는 페이도 세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대학 공부를 하면서도 약간 조금은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하면서 제 용돈 벌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저랑 친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잘하진 않고 그 친구들 이제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재능이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렇게 좀 학원 조교 이런 걸 하기보다는 뭐 카페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 알바를 한다든지 하는데 저한테 맨날 되게 힘들다고 찡찡대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낙원이 학창 시절 때 그렇게 노력한 만큼 그만큼 보답을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은가요? 부모님은 어떻게 이제 뭐 교육 방식? 부모님이 많이 억압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니면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지금까지 스스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니까 이제 내 자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다음에 또 공부 안 할 때는 잔소리도 가끔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세상에 없잖아요. 네, 맞죠. 그런 거 말고 부모님의 교육 방식은 어땠어요? 이게 요즘 부모님이 교육 방식 하는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카이캐슬 뭐 이런 드럼 물론 저는 잘 안 봤지만 대충 애들한테 많이 들어서 내용만 어느 정도 알지만 되게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될까라는 생각은 전 항상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대 어느 정도 이게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게끔 처음 그 틀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저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이후로부터는 스스로 안 하면은 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언젠가 느꼈을 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싶지 않고 난 열심히 할 생각이니까 내가 가끔 너무 풀어지거나 이런 게 보일 때 말고는 나한테 전혀 공부에 관해서 터치하지 말아달라, 스트레스 주지 말아달라 라고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고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물론 1학년 때,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을 거쳤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다른 걸 하면서 놀아도 평소에 열심히 하는 걸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정말 제 부탁대로 그 이외에는 정말 아무런 터치 안 해주셨고 학원이나 이런 것도 제가 따로 알아봐 달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가끔씩 어디서 알아와 주시기도 하고 저한테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런 되게 극단적인 예들을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제가 훨씬 되게 편하고 자율적으로 공부를 했구나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정말
고3 때도 뭐 강제 이렇게 뭐 공부해라 라는 말을 한 번도 정말 들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특히 고1 때는 가끔씩 한 번씩 들었었는데 너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고3 때는 정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잘 하고 있구나 그냥 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저를 진짜. 그리고 제가 고3 때 막 공부만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막 제가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농구 대회 이런 것도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은 보통 다른 부모님들은 친구들은 같이 나가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너 고3인데 뭐 농구 대회 나가냐 막 이렇게 막 뭐라 하셨는데 저는 그냥 농구 대회 가니? 그러면 다치지만 말아서 와라. 다치면 힘드니까. 근데 결국 제가 다쳐서도 가긴 했고 따라가긴 했는데 어디서 치셨어요? 제가 어깨 수술을 했었어요. 고3 때요? 네, 팔이 빠져서.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그거를 얘기를 안 했었네 아까.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라는 거는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모님이 옆에서 하라고 해도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학원을 다녀도 학원 선생님이 해라 숙제 해와라 이래도 네. 내가 스스로 안 하고 그냥 선생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숙제를 네. 했을 때 성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사실 선생님들도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얘가 숙제를 정말 해봤구나 아니면은 그냥 대충 책만 보고 배겼구나 친구 배겼구나 다 아시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공부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은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한 그게 아니다 하면은 저는 만약에 제가 스스로 제가 공부가 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게 저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절대로 오를 수 없고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는 거기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지. 네, 그죠? 맞아요. 그 사람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아마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이나군의 말을 듣고 이제 많이 달라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학생마다 또 이제 또 케이스가 많이 달라서 네, 이나군 같이 이렇게 좀 성실하고 생각 깊고 이러면 부모님이 좀 마음이 놓이죠. 근데 이제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게 이제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옆에서 닭다리야 조금 이렇게 조금 혼내야 또 말을 듣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도 또 어느 정도 딱 바짝 당겼다가 또 이렇게 풀어줬다가 또 이렇게 해야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알아서 부모님들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팁? 시험 팁. 네, 팁. 이거 딱 줄 팁이 있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말 들어보면은 이제 기존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팁 이러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팁은 네, 그건 소용이 없죠. 팁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내신보다는 수능에서 어찌 보면 성공을 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수능 공부를,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예비 고3 혹은 그 이하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팁은 아니고 사실 예비 고3들이 들었으면 좋을 만한 팁이에요. 그냥 뭐냐면 그 요즘에 되게 실전 모의고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하냐도 물론 공부를 되게 열심히 단단히 해놔야지 시험장 가서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만 그 실전에 대한 연습도 저는 꾸준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날 하루로 갈리는 결과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의 컨디션을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긴장을 할 거예요. 저도 되게 모의고사 보면서 항상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근데 왜냐면 그거는 되게 매일같이 보는 시험이 아니라 딱 모의고사도 막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는 뭐 스스로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다 같이 시험장에 모여서 되게 시간을 재놓고 시험을 푸는 상황 자체가 약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시험날 제대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실전 대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 되게 일찍부터 할 건 아니고 정말 수능 한 달 좀 남짓 저는 9월 모의고사 보고 난 이후로부터 매일 시간 맞춰놓고 저 스스로 접실에서 아니면 학교에서든지 학교 쉬는 시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시험 시간 예를 들어 국어가 80분을 보면은 저는 75분으로 맞춰놓고 수학에 100분을 보면 전 90분으로 맞춰놓고 약간 실제 시험 시간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시간을 재놓고
그 매일 그 시중에 나오는 서술 모의고사나 아니면 기출문제 뽑아서 그거를 매일 풀어봤던 것 같아요.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게 하루 걸으면 사람이 또 간사한지라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 게 정말 그거는 근데 이것만 확실히 느꼈어요.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렇게 실전 대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모의고사 날 아니면은 10월 모의고사 날 그리고 수능 날 긴장되는 게 조금이라도 덜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은 확신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본인이 약간 아직 개념적으로 완성할 게 더 많다 이러면은 당연히 개념 공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다 있는 상태에서 나는 약간 이제 정말 실전 연습만 하면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 재놓고 그 수능날 시험 보는 순서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뭐 영어나 한국사 같은 거는 절대평가 영역이니까 거르더라도 정말 이제 원점수에 들어가는 점수 합산에 들어가는 국어, 수학, 탐구 정도는 계속 그 패턴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능 시험을 가장 잘 칠 수 있는 팁이 아닐까라고 제가 들었던 팁 중에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실전적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학생 다 알고 있을 거고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말일 텐데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이 해주는 말, 부모님이 해주는 말보다 나의 또래, 그러니까 성공한 선배가 말해주는 게 훨씬 더 와닿고 그 다음에 전 그 말이 더 와닿았어요. 개념적으로 지금 부족한 학생들은 빨리 개념 공부하세요. 그렇죠? 근데 9월이면은 사실 이제 개념이 거의 다 완성된 시점이어야 하는 거고 이제 그때는 남은 2달 동안 당연히 이제 약점도 보완해야 되고 하지만 실전적인 감각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시험장에서 봤을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10월, 11월 그 당일날도 좀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긴장감이 그 기존의 실전 연습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더라 이런 얘기죠.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저희가 짓고요. 조금 이따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과목별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제 2부 과목별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나군과 이어서 계속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과목별 공부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신도 있고 수능도 있고 입시 전형에는 이제 논술, 학종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나군은 아까도 말씀 1부에서 대화 나눠봤지만 이제 수능으로 갔다라고 하셨어요. 수능 몰빵, 난 수능으로 가겠다, 정시파. 그래서 제가 바로 수능에 대한 이야기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주요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건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2가지로 나눠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저는 정말 수능에 올인 했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전형 하나도 안 준비하고 수능만 공부하는 거 사실상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약간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나도 만약에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 여러분께서 저를 보고서 나도 그냥 무조건 정시 파이터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권장하는 바는 아니기에 약간 좀 여러분들이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려면 적어도 결심을 내리기 위해서 좀 필요한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는 되게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도피형으로 수능으로 도망가는 학생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나는 내신 성적이 망했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정시 공부만 할 거야. 약간 그런 게 되게 도피형으로 어찌 보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수능으로. 이게 왜냐면 어차피 내신은 당장 앞에 일이지만 수능은 나한테는 조금 되게 먼 시험이니까. 그래서 되게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내신 버리고 나는 수능 공부할 거야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신 학교 시험에서 약간 자잘자잘하게 물어보는 것들이랑 수능에서 테스트하는 능력이랑은 아무래도 너무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약간 본인의 적성이 좀 세세한 거를 좀 꼼꼼하게 잘 외워가지고 그때그때 시험을 보는 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크게 좀 약간 정말 좀 넓은 깊은 사고를 요구해서 그거를 응용해서 실전에서 문제풀이, 그러니까 단지 개념 외운 거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거를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풀이를 더 잘하는지 약간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본인이 어느 쪽에 더 맞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리고 무조건 자신만 있다고 저는 아까 제가 뭐 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자신만 있다고 사실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근거는 그냥 내 마음 내면 속에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성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모의고사 성적이 곧 수능 성적이 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내가 틀린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이거를 뭐 실수해서 틀렸건 아니면은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끌렸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이거는 맞출 수 있을 문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까지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약간 나는 무조건 공부하면 오르겠지란 마인드, 그런 약간 좀 추상적인 자신감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구체적인 자신감이 있으실 때 수능에 기대를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말씀드리면 사실 그 공부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정말 저의 공부 방법이었고 정말 갈피를 못 잡고 계시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약간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있으면 그것대로 따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을 그대로 따라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로 간절함이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간절함과 똑똑함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간절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정말 약간 내가 꼭 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일종의 동기부여 차원이죠. 그러니까 사실 수능이란 게 되게 긴 시간이라서 짧고도 긴 시간이죠. 그래서 1년간 꾸준히 공부를 하기에 약간 계속해서 공부할 거리가 생기면서도 어느 순간 와서 보면 내가 뭘 더 공부해야 되지? 약간 이런 지치고 약간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간절함이 없으면은 동기부여, 공부를 약간 이어나갈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내가 뭐 동기부여는 근데 뭐라도 좋을 것 같아요. 목표하는 대학이든 아니면 뭐 남들의 인정이든 저가 그랬듯이 뭐 내가 해내고자 내가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지든 약간 뭐가 됐더라도 나를 그냥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물론 잠깐 쉬는 거는 괜찮더라도 그렇게 막 놓고 풀어지지 않게 해줄 만한 동기부여의 끈은 계속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말하는 똑똑함이란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저거 완전 제 재능충이야,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공부 잘해, 약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건데 똑똑하게 공부를 한다는 게 그럼 대체 뭐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일단 찾아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걸 찾아내고 났으면은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다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거랑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잘 알고 그 부분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는 거가 저는 그게 똑똑하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르니까 나는 약간 스스로 내가 책을 먼저 읽으면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스스로 문제 푸는 게 낫다. 아니면은 나는 학원을 다니면서 뭐 강사 수업을 직접 현장에서 들으면서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나는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까우니까 나는 인강으로도 집중이 잘 되니까 나는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처럼 공부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뭐 예를 들어 나는 약간 인강을 들으면 졸려. 이런 학생들은 실제는 학원에 가서 실제 수업을 듣는 현장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훨씬 절약이 될 것이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만의 맞는 공부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약간 수학같이 약간 끊임없이 약간 문제 풀면서 약간 그 질문도 계속 해야 되고 모르는 문제에 대한 질문 약간 피드백 과정도 계속 거쳐야 되고 이런 수학 같은 거는 학원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인강으로 대체할 수 없는 면이 있기에 인강도 물론 들었지만
학원도 꾸준히 같이 계속 다녔고요. 뭐 영어 같은 절대 평가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사, 사탐 같이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 없이 내가 이미 그러니까 인강 내용만으로도 스스로 습득해서 문제 푸는 것만으로 충분하겠다 싶은 과목들은 그냥 인강으로만 듣고 개념은 인강으로만 듣고 나머지 실전 문제풀이나 이런 거는 기출문제집 써서 풀고 아니면 나중에 가끔씩 실무 나오는 거 자주도 아니고 조금씩 그렇게 풀어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약간 제가 제 기준에는 쓸데없이 약간 다른 뭐 영어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탐구 학원이나 이런 거를 따로 다닐 필요 없이 그런 거는 약간 인강 배속 돌리면서 빠르게 약간 꾸준히 공부를 해나간 게 약간 성적도 좋은 성적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한 과목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마 그 똑똑함이란 게 그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수능을 대비를 하실 때는 무엇보다 효율성이라는 말을 인지를 하시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근데 말하고 나서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약간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는 말이 간절하게 똑똑하게 해라 이거랑 정확히 약간 동치어가 돼버린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사실 사회탐구는 사실상 대부분 다 똑같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이 개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 수능 연계교재 이런 거 풀고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영어는 제가 특히나 싫어했고 잘 안 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요. 그 제2외국어를 언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주변에 후배들한테 약간 들었던 질문 중에 말씀드리자면 뭐 제2외국어는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국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이런 얘기들 위주로 해보려고 해요. 먼저 국어 수학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국어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막 자신이 많진 않고요. 수학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 국어는 조금만 얘기를 드릴게요. 국어는 되게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약간 알려주는 약간 화작문 그리고 문학, 비문학별로 약간 조금씩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 뭐 화작문은 약간 읽으면서 조금씩 체크만 해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푼다. 약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문학은 뭐 작품의 정서를 이해하고 뭐 여기서 드러나는 태도 그런 거를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해서 푼다. 비문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그 지문을 이해해두고 약간 그렇게 큰 틀을 잡아서 거시적으로 읽은 다음에 나중에 세부 정보 비교하는 문제들만 직접 찾아가면서 풀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학원에서 단련한 문제 풀이 방법이었기에 저는 그냥 그거대로 일단 따라서 했었고요. 근데 약간 3학년 때 들어와서 제가 고3 3월 모의고사를 국어를 되게 못 봤었어요. 그때가 80점 나왔었나? 81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물론 시험이 어렵긴 했지만 성적이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동안에 제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것저것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약간 여기저기 조언을 구해보다가 그때 한창 막 기출 분석을 하면은 좋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기출 분석을 하면 좋다길래 진짜 분석이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그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약간 들어보면은 그냥 기출문제 풀면서 지문 약간 읽으면서 문제 하나하나 선제 하나하나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 방법이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게 저는 원래 평소에 국어 지문을 읽을 때도 여기서 이런 근거가 나네요. 물론 일일이 그걸 체크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거 아까 있었어. 약간 이러면서 그걸 정답으로 체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기출문제는 내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조금 더 쉬운 지문 일반 사설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쉬운 지문 그냥 그렇게 푸는 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기출 분석이라는 공부 방법이 저한테는 그렇게 막 엄청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기출 분석 공부 방법을 저한테 제시해준 형의 말로는 막 기출을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약간 이런 예측까지 된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랑 맞지 않는 공부법이구나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그냥 조금 어려운 지문들로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것들로 많이 공부를 해서 약간 좀 깜냥을 키워나가자 약간 그런 거를 전략으로 삼고 그
실전 모의고사들 되게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시간 재놓고. 사실 국어가 되게 많은 분들이 시간이 모자랐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 풀이 방법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우기 위해서 저는 맨날 시간 한 75분 재놓고 모의고사, 국어 모의고사는 특히 진짜 많이 풀어봤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수 없지만 그 모의고사 이름을 그쵸.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수학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좋습니다. 수학은 일단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정규 교육 과정에는 지금 고3 학생들은 1학년 때 배우는 거에서 포함되는 건 수투가 그렇고 2학년 때는 미적분원이 그렇고 3학년 때는 확률과 통계가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고3 들어가기 전에 확률과 통계까지 적어도 1회독 시간 다 끝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공부를 한 번씩은 독파하고 나셨다면 일단 겨울 방학 때는 저는 개념을 최대한 다시 단단히 다져 놓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게 아무래도 수학은 실전에서 문제 푸는 거다 보니까 약간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되게 소홀히 하시는 나 이거 어차피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데 뭔 개념을 그렇게 하냐 문제 풀 수 있으면 됐지 이렇게 하고 개념을 되게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세로는 저는 절대 그 최상위권 만점까지는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가면은 반드시 개념이 비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발견하고 다시 보충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11월까지 시간은 많고 충분히 약간 킬러 문제들 그리고 약간 준킬러 문제들 어려운 것들 문제 풀 시간 문제 푸는 실력 기를 시간 많으니까 겨울방학 저 3월 개학하기 전까지는 그냥 쭉 그 개념 강의들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좀 개념 강의 중에서도 좀 심화 강의를 다시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부족한 개념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개념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것조차도 많거든요. 그거를 너무 막 세세한 것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남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은 다져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셨다면 이제 3월부터는 조금씩 이게 문제도 시간 안에 다 푸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인강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기출 문제들은 다 자기 교재에 담아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출 문제 훈련은 전 충분히 됐으니까 사실 저는 이전 연도에 나온 사설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었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다 보면 내가 약간 인강에서 배운 개념들이 적용이 되고 그거를 약간 그게 의식적으로 그게 바로바로 알지는 못해도 되게 무의식적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개념을 외워놓은 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해서 풀리는구나 이런 거를 문제 풀면서 스스로 다시 한번 내가 이걸 깨닫지는 못해도 적어도 생각해보면은 그거를 문제 풀 당시에는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랬던 것들이 내가 그때 문제 풀면서 반복 학습이 계속 됐던 거구나 약간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3월부터는 그렇게 스스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이 푸셨겠지만 스스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약간 그냥 단순 개념 강의보다는 조금 이제 실전 감각을 다루는 인강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요즘은 핫한 현우진 선생님 뭐 뉴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다른 한성원 선생님 뭐 되게 정식 선생님 합사루 선생님 되게 많을 텐데 자기 취향에 맞는 선생님 자기 공부 방법 자기한테 자기의 공부 방법과 강의 방식이 좀 맞는 선생님들을 잘 고르셔서 그 선생님들의 좀 실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강의를 들으면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보통 6월쯤 지나고 7월쯤 지나고 하면 이제 완전 준킬러 대비 강의도 막 나오고 하니까 그런 커리를 순차적으로 밟으면서 부족한 건 없는지 그렇게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하는 공부가 저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수학에서 문과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30번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처음에 30번을 3월 때까지는 한 시험을 10번 본다고 하면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맞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96점 아니면 21번까지 틀리면 92점 이랬었는데 그렇게 기본을 단단히 하면서 그런 실전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식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런 강의들 정보들을 계속해서 얻고 그거를 체화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한두 개였던 게 다여섯 개로 늘어나고 나중 가서는 거의 한 9월 지나고부터는 약간 거의 못 푸는 문제가 이제 없을 것 같은, 적어도 나형 교육 과정에서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나중에 솔직히 그거를 근데 그 실전 문제풀이 강좌만 듣고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미 그 밑바탕을 단단히 해놓은 사람만 그게 체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겨울방학 때 그 기본 당당히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하셔도 물론 실전 뭐 킬러 문제풀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기본을 다 단단히 하고 났다면 9월 이후로부터는 정말 이제 수능에 가까워졌으니까 매일 국어, 수학 그리고 뭐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영어까지, 뭐 한국사는 솔직히 굳이 그렇게 막 자주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국어, 국수영, 탐구 이렇게까지는 계속 실전 모의고사 푸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전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2외국어를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냐라는 분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또 목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는 제2외국어를 그 탐구 과목 하나로 대체해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본인이 목표하는 학교에서 그 대체를 쓴다. 근데 내가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하나가 망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세게 받으시면은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 받으시면 좋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사회탐구 과목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 아랍어를 뭐 예를 들어 저는 아랍어 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제2외국어 공부해가지고 만점을 받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탐구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제2외국어를 뭐 외국 살다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거를 미리 공부해 보셨거나 아니면 뭐 언어에 되게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받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클 거예요. 저도 되게 컸었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대체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나는 그거보다 아랍어가 더 쉽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굳이 그거를 미리 막 엄청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아랍어 공부를 한 이유가 그거를 서울대에서 3등급 이하부터는 0.5점씩 등급별로 감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딱 2등급만 맞자는 걸 목적으로 공부를 했던 입장이라 저도 그렇게 막 엄청 공들여서 했다기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 공은 들였지만 일단 한 6월 때까지의 성적을 봤을 때 내가 다른 과목, 그러니까 아랍어를 제외한 다른 국수, 탐구 성적 합산 기준으로 영어까지 포함했을 때 서울대에 갈 수 있을 만하다. 아니면 당장은 성적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내가 남은 기간 안에 더 열심히 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서야지 그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랍어를. 그러니까 당장 내가 다른 과목 성적이 안 나오는데 주요 과목 성적이 안 나오는데 무조건 아랍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요 과목 성적이 우선이고 그것까지 다 됐을 때 감점 받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조금씩 한 2등급 정도 딱 그 성적만 만들어 놓으시면 전혀 문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월 모의고사 성적 보시고 본인이 주요 과목 더 해야겠다라고 싶으시면 아랍어는 잠깐 미뤄두고 주요 과목 하시다가 나중에 제2외국어가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때 그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따로 첨언할 필요 없이 이미 이나군이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더 와닿았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더 정리를 하면은 이나군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손상을 시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기해 준 거니까 충분히 다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몰빵을 해라. 뭐 이게 사실 참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일부에서 계속 이나고는 나 정시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걸 듣고서 또 오해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수능 공부라는 것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라라는 걸 주요 과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2 외국어에 대해서는 또 사회탐구 안 나오니까 제2외국어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어느 시기에 딱 어느 적정선에 내가 딱 맞춰서 공부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확신하고 선생님 이름이세요. 확신하고요. 뭐 따로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이나군은 지금
해당이 없네요 여기에. 굉장히 좋고 그래서 바로 이제 3부로 넘어갈 텐데 이제 양천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인 공부라기보다 이제 목동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그렇죠? 네, 두 번째로 이제 학교율이 높은 학교인데 목동에서 공부는 어땠는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들어보면서 3부를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인터뷰를 마칠 건데요. 목동에서 공부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혹시 카테고리가 더 없나요? 더 있죠. 목동에서 공부하기, 양천구에서 그래서 공부하기. 이제 고등학교 추천. 음. 내 후배한테 양천구를 형한테 그렇죠. 네. 5살 많은 형한테 추천받아서 이제 양천구를 갔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하겠는지. 그다음에 목동에서 학교육은 어땠는지 아니면 이나군이 받은 충분히 지금 사교에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인강보다는 뭐 인강도 이제 참고해도 좋지만 네, 네. 이제 개인적으로 그 풀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원과 인강을 병행했다라는 네, 건데 이제 목동에 대한 사교육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가볍게 얘기를 주셔도 되고 가볍게 얘기를 네. 되고 후배들에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못다한 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될 텐데요. 목동에서 공부하기? 목동은 공부하기 참 좋은 동네죠. 네, 정말 근데 기회는 정말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목동이라는 동네가 아무래도 진짜 어딜 가도 널린 게 학원이고 저는 정말 목동에 학원이 3,000개가 넘는다는 말을 정말 실감이 안 났는데 3,000개가 아니라 3만 개였나? 어쨌든 간에 정말 많더라고요. 어디 막 상가 전체가 되게 큰 상가 전체가 막 학원이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많은 학원들이 안 망하고 운영된다는 건 학생들이 그만큼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값도 비싼 동네에 저렇게 많은 학원들에 다닐 만한 학생이 충분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목동에서는 정말 본인이 공부할 마음만 있다면 뭐 공부할 여건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목동은 학원이 많죠. 네. 그 관리형 학원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관리형 학원 뭐 크게 나누면 학원이라는 게 이제 관리형 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 학원 네. 막 100명, 200명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대형 학원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다녔던 국어 학원이 조금 이제 고3 때는 대형 강의 위주로 한 반에 한 100명 정도 학생들이 다 같이 원장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네, 저는, 네, 대형 학원 수업은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소규모로 진행이 됐었고, 대형 강의가 저는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좀 어수선해질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대형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약간 좀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유명해지신 데는 뭐 그만큼 강의력이 뒷받침됐을 거고 따라서 강의력 자체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형 학원은 조금 약간 집중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괜찮았던 학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 맞는 스타일에 맞게 네. 다 공부할 수 있고 그런 학원들이 이미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목동으로 일단 있는 학생들, 친구들 다 모두 다 공부에 대한 욕심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하기 좋은 곳이고 그 특이하게 이제 양천고등학교에서만 얘기해 본다면 분위기는 어떤가요? 공부하는 분위기? 저희 때는 공부 분위기가 되게 괜찮았던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되게 공부를 잘하는 중학교에서부터 넘어온 학생들도 많았고 그리고 정말 저 1학년 때 반 애들한테 막 물어봤을 때는 정말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진짜 공부를 다 어쨌든 간에 학원을 다닌다는 거는 강제로라도 조금씩은 자기가 마음이 없더라도 조금씩은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2학년 때 문이과 다니면서 문과반은 아무래도 조금 공부를 좀 안 하는 애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올라가면서 반 분위기가 약간 학습 분위기보다는 약간 좀 놀자판으로 간 경우가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다른 약간 제 중학교 친구들이 간 약간 목동 지역이 아닌 뭐 저희 강서구 쪽에 다른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양천고는 공부하기에 되게 공부 분위기가 괜찮았던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후배들한테 네. 이제 여기 예비 고1 학생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추천해 준다면 양천고등학교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번에 그 이나한테 추천해 준 형처럼
나도 양천구 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추천해 줬어도 되고. 일단 고등학교를 추천을 받고 싶다는 건 아직 중학생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 본인이 어떤 입시 전형을 준비할지에 대한 정확한 감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들었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수시를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시를 준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선택하시길 원하는데 현재 중학생 분들은 그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그 중학교 때 내신을 챙겨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신 챙겨봤을 때 나 내신이랑 좀 맞다 싶으면은 양천고등학교 꽤 괜찮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다른 일반 타 목동 지역 일반고보다는 훨씬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편이에요, 양천고는. 그래서 본인이 내신 성적이 뒷받침된다면은 충분히 보통 다른 일반고 학생들이 좀 상위권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보다 조금 더 성적이 낮더라도 생기부나 다른 자소서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스펙들로 이게 보완이 되면서 더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약간 희망하는 수시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양천고 꽤 괜찮은 학교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서울대나 고려대는 되게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되게 많이 보내는 편인데 그 밑에 있는 다른 그 이외에 상위권 대학교는 약간 수시로 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수시를 지원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서울대 뭐 작년에는 수시로 9명 수시로 9명이 아니구나. 총 10명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11명 합격했는데 3명이 정시고 8명이 합격을 했었나? 네. 그러면 이제 수시로 목동 지역에서 수시로 간 학생은 훨씬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나 고려대도 꽤 갔고 그런데 다른 대학교 입결을 보면은 없는 약간 거의 공란인 대학교도 되게 많은 그래서 약간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만 도움이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욕도 되게 많이 먹기도 했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애들이 많이 욕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적절히 잘 고려하셔서 본인이 서울대 또는 고려대를 수시로 가기 원하신다면 학종 전형으로 가기 원하신다면 양천고등학교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세요. 말씀을. 사교육에 대해서 아까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이제 이나군이 공부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특별하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교육에 대해서 목동 지역의 어떤 사교육?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목동이라는 곳은 일단 여러 가지 뭐 관리형이든 대형학원이든 마음만 먹으면 사실 그냥 집 앞에 나가면 학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교육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공교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얼마 안 계시고, 그러니까 수업 능력을 떠나서 약간 학생들을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선생님들이 점차 뭔가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서 정말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진정으로 생각해주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점점 그 수가 줄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공교육보다 오히려 사교육 쪽에서 그런 선생님들을 더 많이 만나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업 능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사교육이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사교육에만 의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건 본인의 공부가 밑바탕 되어야 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실행 능력만 있다면 전 사교육 받는 게 그 효과를 몇 배로 해줄 수 있는 그 도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동 지역에서 목동 지역 특징이랑 살짝 연관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학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과외를 받는 친구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보통 일반적인 대학생 과외나 뭐 아니면은 그런 과외는 약간 아무래도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적인 학원보다 좀 덜 갖춰질 우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막 보충받고 싶은 팁이라던가 아니면은 막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전수받는 데는 과외가 꽤 유용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기본 개념을 듣거나 아니면은 좀 되게 약간 좀 그런 실전 팁? 약간 학원에서는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저는 과외보다는 학원이나 인강을 하는 게 뭐 비용적으로나 아니면은 본인 시간에 있어서나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네. 좋아요. 네, 좋고 이제 마지막인데 충분히 좋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뭐 후배가 양천 고등학교 학생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자 하는 예비 고1 학생들일 수도 있어요. 이나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부분에 와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내가 대학 와봐서도 느껴봤고 아니면 학창 시절을 살아와서 지금 이제 딱 느끼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꼭 말해주고 싶다 하면서 이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되게 되게 막 만감이 교차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근데 뭐 저만의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얼만큼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저도 제가 서울대에 올 줄 몰랐고 수능 보고 딱 대학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수시 전교 1등 뭐 지역균형 선발전이나 그걸 보고 들어갔던 제가 어떠한 계기로 바뀌어서 정시에만 정작 수시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정시에만 올인하게 된 그렇게 될지도 몰랐던 거고 수학과학을 싫어해서 원래 문과를 왔던 제가 수학이 좋아져서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경제학과를 꿈꾸는 사람이 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진짜 아무도 그건 모르는 거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뭐 겪고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앞으로도 못할 거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잘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고 본인이 약간 물론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니까 항상 완벽할 수는 없고 그냥 가끔씩 미끄러지기도 하고 잠깐 실수하기도 하고 해도 약간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그 방향만 유지하고 있다면 조금 느리게 가도 그러니까 굳이 빠르게 안 가도 방향만 정확하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약간 본인만의 꿈을 이루셔서 이렇게 뭐 좋은 자리에서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충분히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날까지 열심히 저는 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걸 보실지 모르지만 그냥 응원하고 싶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나곤과 인터뷰 모두 다 1부, 2부, 3부 잘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